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인 양, 부드럽게 찾아오는 평화로운 느낌인 양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실제로 이 과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서로 남긴 기록들은 결코 밝고 찬란한 빛을 향한 가벼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달콤한 말들보다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이며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과정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가 말한 고통은 약간의 아픔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고통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진짜 고통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얻기 전에 당신이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구축해 온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는 종류의 고통입니다. 여기 현재의 영적인 콘텐츠 시장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절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각성이나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에고, 즉 자아가 새롭고 그럴듯한 의상을 갈아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올바르고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과거의 패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은 처음에는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올렸던 삶이라는 건축물 아래의 땅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애써 완성해온 당신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조차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는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암흑기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 어둠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12가지의 단계를 깊이 있게 걸어볼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보기 좋게 편집되고 큐레이션된 가짜 버전이 아닙니다. 칼 융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직접 추적하고 기록했던 바로 그 실제적인 여정입니다. 이 글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당신의 삶이 향할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찌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아주 고유하게 찾아오는 공허한 느낌입니다. 이 첫 번째 징후는 영화처럼 극적인 사건과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당신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굴러가며 매일의 일상은 큰 사고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을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완벽한 말들을 내뱉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속으로는 그 어떤 감정도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공들여 만들어온 당신 자신의 어떤 버전을 사람들에게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연기의 과정, 어느 길목에서인가 당신은 마침내 그 연기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란 인간의 정신이 사회에 소속되고 살아남고 자신을 형성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수년 동안 이 가면은 당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면이 당신의 얼굴에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그 비좁은 용기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낡은 용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당신 안에 진짜 존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을 더해봅시다. 한국 사회와 같이 체면과 타인의 시선, 그리고 집단주의적 기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 이 페르소나의 붕괴는
더욱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사원증 완벽해 보이는 가정, 훌륭한 부모라는 가면은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 안에서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융이 말한 무의미한 신경증적 고통은 바로 이 갑옷을 벗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 발생합니다. 융은 의미 있는 고통과 신경증적 고통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회피에서 오는 고통은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에 머물지만 변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고통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차 문을 열지 못하고 멍하니 11년간 다닌 직장을 바라보는 직장인의 멍울진 가슴은 결코 우울증이나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마침내 거짓된 삶을 거부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장엄한 시작입니다. 그 이름 없는 잘못됨의 감각. 그것이 바로 영혼이 말을 걸어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용기가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 당신을 구원할 수도, 혹은 당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도 있는 탐색의 시간입니다. 한번 그 공허함을 느끼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빈 공간은 점점 더 팽창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영성 서적들, 심리학 팟캐스트 고대의 철학 명상, 호흡법 점성술, 타로융의 분석 심리학 혹은 식물의학까지 당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엄청난 갈망에 이끌려 이 모든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모든 개별 인간의 정신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인류 공통의 경험과 상징, 그리고 지혜의 거대한 저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가면이 금이 가고 진실을 향한 탐색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특정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펼친 책에서 정확히 그 구절을 읽게 됩니다. 특정한 상징이나 숫자가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당신의 영혼이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정확한 단어들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스스로를 배우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과거의 무수한 인류가 이미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 당신에게 실마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존재합니다. 전체 여정을 통틀어 가장 정교하고 교묘한 함정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이러한 영적 탐색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에고는 오히려 그 탐색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에고 스스로가 구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직장에서의 성과나 돈 명예를 수집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불렸다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식이 깨어난 사람, 그림자 작업을 아는 사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그 깊은 내면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정한 변화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이 단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존 웨르드는 이를 영적 회피라고 정확히 명명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고통스럽고 흉측한 상처들을 마주하는 대신 듣기 좋은 영적인 개념과 화려한 언어들을 사용해 그 고통을 건너뛰려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는 힐링 열풍이나 가벼운 심리 테스트 운세에 대한 집착 역시 이러한 영적 회피의 변형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영적인 콘텐츠에 취해 비대해지지만 실제 당신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진실된 감정은 전혀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당신의 시야는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볼 때만 맑아집니다. 이 단계에 갇히지 않고 진정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당신의 삶에 특정한 질감의 침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지고 가만히 앉아 침묵하는 것에 더 이끌립니다.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덜어내고 의심하는 것에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 아래 목 밑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진실만을 신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첫 번째 진실한 움직임을 느꼈다면 지금 속으로 111이라는 숫자를 새겨보십시오. 111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거룩한 태동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는 찰나의 섬광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찾으려 할 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깨달음의 경험을 갈망하며 그것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하고 사냥하려 합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서 그 섬광이 당신을 덮칩니다.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 중간에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짧은 정적 속에 혹은 다른 모든 꿈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아주 생생한 꿈 속에서 그것은 찾아옵니다. 일상적인 지각의 표면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그 압도적인 느낌 말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진정한 자아를 설명했습니다. 융이 말한 자아는 단순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의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인간 정신 전체를 조직하는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우주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그 자아의 일부일 뿐이며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망망대해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에고라면 자아는 그 바다 전체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아가 생전 처음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결코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대 오해할 수 없는 확고한 경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무언가가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는 듯한 전율입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를 견성, 즉 본성을 엿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장막이 아주 잠시 거치는 순간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을 나누자면 이 견성의 순간은 결코 도착지나 최종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에고는 이 황홀했던 찰나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포획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 발버둥칩니다. 사람들은 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명상 수행의 구조를 바꾸고 강박적으로 그 황홀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쫓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확실한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광은 애쓰고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노력을 아주 잠시 내려놓았을 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완벽한 암흑 속에 갇혀있던 동굴 속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불꽃이 동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거나 어둠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당신에게 해주는 일은 이 동굴의 형태가 있고 벽이 있으며 당신이 앞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섬광은 당신이 기억하는 방식 그대로 다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느낌 자체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당신 안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돌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섬광을 보기 전에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단계, 아무도 볼 수 없는 당신 내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황홀했던 섬광은 이내 희미해지고 다시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고는 늘 그래왔듯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반격에 나섭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실패했거나 과거로 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세상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발달해온 심리적 방어 구조입니다. 에고는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고가 당신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위협을 감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내면의 거대한 재편성 작업이 시작되자 에고는 필사적으로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에고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진짜였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잠시 들떴던 것 아닐까? 에고는 과거의 익숙한 루틴, 과거의 인간관계 당신이 누구인지 규정해주던 낡은 정의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오래된 것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에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극의 반전이라는 아주 정확하고 심오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환된다는 원리입니다. 에고가 과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려 할수록 무의식의 물질들은 그 저항에 맞서 더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의 관점에서 특히 타인과의 융합과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 내면의 전쟁은 외부의 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변하려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당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광은 이미 당신의 두 눈을 스쳤고 사회적 가면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이것들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건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피로감은 익숙한 과거의 중력장과 진실을 향한 새로운 중력장 사이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긴장감 때문입니다. 번데기 안의 제왕나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벌레의 몸은 단순히 날개 달린 형태로 재배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의 신체는 번데기 안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용해되어 액체에 가까운 끈적한 수프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끔찍한 해체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나비를 돕겠다고 번데기를 미리 찢어버린다면 밖으로 나온 나비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변태의 과정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간에 차단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과 찢어질 듯한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데기가 자신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면서도 그 긴장을 회피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 한가운데 머무르기로 선택했다면 속으로 444라는 숫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444는 당신이 그 위대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5번째 단계, 당신의 짙은 어둠 속에 놓인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심연 아래에서부터 무언가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노크를 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에고가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감에 따라 무의식은 위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은 결코 시중의 가벼운 영성책들이 약속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길을 쓰고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오물과 상처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끓어오르는 분노 슬퍼할 공간조차 허락받지 못해 가슴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애도되지 않은 슬픔들, 아주 어린 시절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해 수치심으로 얼룩져버린 채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린 당신의 파편들, 유머와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성실함으로 교묘하게 덮어두었던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저리게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림자는 당신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악마적인 쌍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에고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차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당신 자신의 모든 특성들이 모인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이 그림자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유의 한과 화병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사회적 억압과 체면 때문에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이 그림자는 더욱 짙고 거대해집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 그 그림자는 이미 무대 뒤에서 당신의 전체 삶을 조종하는 감독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똑같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인간관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폭발적이거나 과도한 감정적 반응들, 마침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언제나 모든 것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온 총감독이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짊어지고 다니며 개인의 의식적인 삶 속에 그 그림자가 덜 통합되어 있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검고 짙어진다고 썼습니다. 이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평생을 인내심이라는 가치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평정심과 온화함을 거의 자부심에 가깝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도무지 참지 못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애정을 갈구하며 감정적인 요구가 지나친 사람들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비난과 경멸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 경멸은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성격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자신 안에는 절대 그런 분노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 강렬한 분노, 그리고 어린 시절 느꼈을 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억압해야만 했던 그 지독한 애정결핍의 욕구를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대신 자신보다 그림자를 깊이 묻어두지 못한 타인들의 외부에서 발견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영적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남을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단계를 니그레도, 즉 흑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금속의 변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흑화의 과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질이 완전히 불타서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융은 생애 마지막 20년을 연금술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마법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연금술사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언어를 통해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니그레도 흑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물을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그림자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추악한 찌꺼기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맞추기 위해 내다버렸던 당신만의 찬란한 창조성, 거침없는 대담함,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할 허락을 받지 못했던 당신의 고유한 아름다움 역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은 금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금을 찾기 위해 반드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6번째 단계, 당신을 구성하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에는 현대 심리학조차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임상적인 우울증과 완벽하게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심각한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단순히 위기라고만 부르기에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체성 그 자체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역할이나 습관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죽음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모든 동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더 나은 무언가가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동기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동력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들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합니다. 예전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다시 원해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이제는 도무지 원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허공을 맴돌고 당신이 스스로를 묘사하던 단어들조차 마치 죽은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16세기의 한 기독교 신비주의자는 융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정확한 언어로 이 끔찍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성녀와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태는 영혼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영적인 위안과 방향 감각,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철저하게 발가벗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언가에 기대어 서 있는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오롯이 서도록 강제하기 위해 모든 지지구조를 철거해버리는 아주 특수한 수술 작업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의 측면에서 이 단계를 바라보면 현대 한국 사회의 번아웃 증후군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과 임상적 우울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으며 어둠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해질 때는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증은 보통 내면으로 붕괴하며 수축하는 과정, 즉 미래가 완전히 상실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해체의 과정입니다. 비록 당신의 내부에서는 그 방향성을 손톱만큼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낡은 구조가 무너진 그 시면의 바닥 아래에서는 이미 통합을 향한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뼈대가 사라진 것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비우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연금술사들은 흑화의 단계인 니그레도에 이어지는 이 과정을 알베도, 즉 백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색은 승리와 환희의 찬란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지워진 텅 빈 공백,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진정한 첫 문장을 쓰기 위해 준비된 하얀 백지를 의미합니다. 융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기 수용은 당신의 페르소나가 필사적으로 관리하고 숨겨왔던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회피해왔던 당신의 모든 더럽고 끔찍한 부분들까지 남김없이 끌어안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의 공허함은 그 수용의 과정이 당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는 씨앗은 자신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해체와 붕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경고도 예고도 없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새로운 박동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칠흑 같은 허무의 한가운데 서서 도망치는 대신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면 마음속으로 2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2는 허공의 문턱에서 도망치지 않은 용감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숫자입니다. 7번째 단계,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극적이고 화려한 기환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문득 알아차리게 되는 특정한 질감의 단단함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튀어나온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아주 투명하고 맑은 곳에서 흘러나온 반응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과 타협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내려진 당신만의 선택, 온몸의 세포가 동의하는 단 10%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실된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이것이 바로 7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단계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더 훌륭하고 착한 자아의 탄생이 아닙니다. 과거에 무너져 내린 정체성을 대체할 새롭고 멋진 정체성을 다시 조립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은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불순물들을 깎아내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진흙을 더해 조각상을 빚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화석을 조심스럽게 발굴해내는 고고학자의 작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사회적 가면과 방어 전략들, 그 모든 연기들 밑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본연의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강박적인 욕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금 보여준 모습이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는지, 수용될 만한 것이었는지 눈치를 보며 점검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융은 철학자 니체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니체의 정신적 붕괴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니체는 내 자신이 되어라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위대한 문장일 것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이 대목을 살펴보면 융은 니체의 여정이 어느 지점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융은 니체의 실수가 개성화를 자아 팽창과 혼동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은 평범하고 한계가 있으며 인간적이고 때로는 찌질한 모습들까지 포함하여 당신 정신의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에고의 현실적인 기반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의 가장 강력하고 신화적인 원형들과 자신을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끔찍한 정신적 파국이었습니다. 진정한 개별성은 아무런 통제 없이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불편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즉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짜 버전을 연기할 때마다, 또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아는 것과 모순되는 것에 비굴하게 동의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 격렬한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내부의 마찰음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느끼는 소외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시끄럽게 당신을 괴롭힙니다. 융은 가장 흔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상적인 비극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벼운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삶에 스며든 조용하고 만연한 절망감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떠오르는 진정한 자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순을 보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졌지만 텅 비어있는 가짜보다 조금 거칠고 불완전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진짜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8번째 단계 삶이 오직 당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의 질적인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똑같아 보이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적 공간들이 전혀 다른 질감의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기이한 방식입니다. 인과관계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삶의 어떤 난해한 문제로 깊이 고뇌하고 있을 때 무심코 펼친 책의 한 구절이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단어가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3가지 상황에서 연달아 등장합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물리적 법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심리적 사건과 외부 사건의 기막힌 일치를 말합니다. 융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역학의 선구자 볼프강 파울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인과율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더 깊은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미 그 자체가 우주를 조직하고 배열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볼 때 이 8번째 단계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해되고 남용되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의 일치가 동시성은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착각과 인지적 편향을 뜻합니다. 자아가 너무나 허약해져 있거나 우주로부터 자신이 특별하다는 확인을 필사적으로 갈구할 때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억지스러운 신호를 찾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 배열 우연히, 엿들은 타인의 대화 조각들, 모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우주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특별히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적인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융은 진짜 동시성과 가짜 동시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동시성을 구별하는 핵심 질감은 강력한 정서적 전율과 진정으로 삶을 뒤흔드는 의미입니다. 가짜 동시성처럼 그저 신기하고 들뜨는 기분이 아닙니다. 진짜 동시성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벼락처럼 내리꽂히며 압도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융이 가장 자주 들려준 일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심리적 방어가 견고했던 한 여성 환자가 황금색 풍뎅이가 나오는 꿈을 꾼 이야기를 융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지역의 기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거대한 진짜 풍뎅이 한 마리가 융의 진료실 창문을 탁탁 치며 부딪혔습니다. 융은 창문을 열고 그 풍뎅이를 잡아 아무 말 없이 환자에게 건넸습니다. 수년 동안의 치열한 정신 분석으로도 뚫을 수 없었던 그녀의 견고한 방어막이 그 압도적인 동시성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융은 동시성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영원한 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눈은 특별한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고요하고 맑은 눈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찌꺼기들로부터 발생하는 요란한 소음을 잠재울 만큼 충분하고 성실한 내면 작업을 수행한 정신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안과 밖이 마침내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기 시작하는 공명의 주파수를 느꼈다면 마음속으로 888을 기억하십시오. 9번째 단계, 그 누구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영적 콘텐츠 비즈니스 세계가 거의 절대 언급하지 않는 금기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의 진실이 그들의 달콤한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림자를 뼈저리게 마주했고
자아의 붕괴라는 끔찍한 죽음의 터널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에 진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수행을 했냐고 묻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당신의 내면으로 무언가가 스몰스몰 기어들어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차원의 진리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미묘하고도 거만한 우월감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고차원적인 의식 수준에서 당신만이 외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행동을 보며 그들의 무의식적이고 낮은 수준의 행동을 당신만의 영적인 틀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낡은 패턴에 갇혀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해 겉으로는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역겨운 동정이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이 무서운 질병을 진단해 봅시다. 융은 이것을 에고, 인플레이션 즉 자아 팽창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길고 험난한 여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세련되고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이 그토록 정교한 이유는 이 오만함을 먹여 살리는 그 바탕의 재료들이 모두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진짜 통찰력을 얻었으며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내면의 조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놀라운 통찰력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끔찍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통찰력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고 계급을 나누는 위치 선정의 무기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융은 자아 팽창은 의식이 무의식으로 다시 끔찍하게 퇴행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낡은 정체성이 붕괴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이제는 각성 깨달음 치유라는 신성한 어휘들을 훔쳐와서 영적 우월감이라는 전혀 새로운 괴물 같은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징후들은 일상에서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깊이 연결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당신은 그림자 작업이나 우주의 기운 같은 영적인 언어들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수성이 역행해서 그렇다거나 저 사람이 나에 묻어둔 상처를 트리거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핑계를 냅니다. 위대한 진리의 틀이 진정한 접촉을 향한 길이 아니라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보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으로 멸시하면서도 정작 당신 자신이야말로 영적 자아라는 새로운 환상에 취해 가장 심각한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역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융의 방대한 임상 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아 팽창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진정한 천재였고 초인적인 통찰력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나약한 인간과 자신이 접속한 무의식의 거대한 신화적 원형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주적 진리 그 자체와 완벽하게 동일시해버렸고 그 결과는 깨달음이 아니라 처참한 정신의 붕괴였습니다. 자아 팽창은 니체의 그림자였으며 동시에 당신을 노리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와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융이 말한 평범함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깨달은 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한계가 있는 한 명의 찌질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유한하며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뼈아픈 겸손한 말입니다. 당신의 각성이 팽창된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신이 내뱉는 철학적 통찰력의 깊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슈퍼마켓의 계산원에게 늙고 쇠약해진 당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당신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당신의 화를 돋우는 직장 동료에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구름 위가 아니라 바로 그 지독하게 평범한 흙바닥 위에서 완성됩니다. 10번째 단계, 마침내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설명하기를 완전히 멈추는 시간입니다. 자아 팽창의 무서운 폭풍을 인식하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전 단계들처럼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여정 중에서 가장 깊고 경이로운 변화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삶에 대한 내레이션을 멈춥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는
설령 당신이 진정성 있게 내면 작업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은 항상 그 작업 과정을 제3자처럼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깨어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관찰하며 머릿속으로 끊임없는 해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방금 저 힘든 상황에서 아주 성숙하게 대처했군.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어라며 자신의 진정성을 지켜보고 스스로에게 교묘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머릿속의 내레이터가 서서히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당신은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외부의 관객뿐만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던 그 내면의 관객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하거나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의 발은 고통스럽게 옥죄다. 모든 사람의 경우에 다 들어맞는 삶에 완벽한 레시피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계는 당신이 마침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나 완벽한 레시피를 찾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을 담아 아주 중요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중들이 끊임없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표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눈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뱉는 급진적인 솔직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다 입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은 밖으로 쏟아내는 출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출력이 발생하기 전의 내면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필터링 없이 말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들과 내면에서 진정으로 접촉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는 현상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일부 인간관계가 떨어져 나가거나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까탈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특정 관계들이 애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가짜 당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양보하고 복종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관계들, 실제로는 혼란스러운데도 확실한 척 연기했던 당신의 가면에 의존했던 관계들,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도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척 미소 지었던 당신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들은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그릇의 모양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겼던 관계의 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2차적 이득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지 않고 과거의 가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얻게 되는 숨겨진 보상들을 뜻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보상들은 환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언어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심장을 베이는 듯한 날 것의 용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인정보다 당신만의 진실을 선택했던 순간을 기억한다면 마음속에 333이라는 숫자를 새기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마침내 내면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 끔찍한 연기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단한 영혼을 위한 숫자입니다. 11번째 단계, 마침내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 삶의 완벽한 나침반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경험과 관계 맺는 방식 음매에가 아주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감정적 의미를 지녔던 끔찍하거나 기쁜 사건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당신을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이 메말라버린 초월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이 겪는 경험 사이의 렌즈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 그 자체가 본질적인 분노나 슬픔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정한 내면 상태가 그 사건과 부딪히며 그 경험의 질감을 완전히 다르게 빚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융은 인간 정신의 비밀을 꿰뚫는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을 더해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내면 작업을 하기 전까지
당신이 외부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당신 내면에 억압된 상처가 외부로 투사된 그림자였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지독하게 반복되던 그 파괴적인 패턴들은 전적으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의 만남 속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끌고 들어간 전혀 치유되지 않은 당신 내면의 낡은 구조들이 함께 공모하여 유지해온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불행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낯선 평화보다는 이미 경험해본 익숙한 고통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무의식의 구조들이 마침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라 이름을 얻고 직면되고 온전히 느껴지며 당신 안으로 통합되면서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패턴들은 자동적으로 반복될 힘을 잃어버립니다. 외부의 세상이나 타인이 기적처럼 친절하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불행의 공식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던 당신 내면의 무의식적 참여가 완전히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에 널리 퍼진 가장 끔찍한 오해를 아주 조심스럽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깊은 심층 심리학의 진리는 현대의 가벼운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흔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폭력적인 논리로 변질되곤 합니다. 당신의 삶이 끔찍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썩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끌어당긴 것이다라는 식의 시크릿류의 얄팍한 해석은 융의 철학에 대한 재앙에 가까운 오독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생각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법처럼 외부의 사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정확하고 심오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과 맺는 관계의 주도권, 그 본질적인 힘의 중심이 오직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던지는 파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바로 그 내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겪는 실제적인 경험은 아주 명확합니다. 평생 동안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고통스러운 삶의 쳇바퀴가 드디어 멈추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적처럼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 쳇바퀴를 굴리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던 당신 안에 무의식적 연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숨어있던 상처가 빛을 받아 의식이 되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반복은 영원히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도 모른 채 뿜어내고 있었던 내면의 치명적인 간섭 전파를 마침내 끄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12번째 단계. 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당신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길고 처절한 여정의 끝에 대해 시중의 어떤 책이나 스승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정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태에 도달해서 영원히 그 평화 속에 거주하는 완벽한 도착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겪어야 하는 본질적인 고통과 슬픔 갈등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받는 졸업장 따위는 없습니다. 융이 묘사한 개성화의 과정은 일직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회전하며 아래로 내려가는 거대한 나선형의 계단과 같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과거에 완전히 해결하고 극복했다고 믿었던 상처와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겪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와 차원에서 그것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페르소나의 붕괴는 12번째 단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첫 번째 바퀴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더 깊고 미세한 지하의 층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변하는 것은 삶이 던지는 고통스러운 재료들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은 그 재료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독자적인 시선과 깊은 성찰로 연금술의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영혼의 변형 과정을 4단계로 세밀하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흑화인 니그레도, 모든 구조를 비워내는 백화인 알베도, 진정한 지혜의 첫 번째 황금이 빛나는 황화인 시트리니타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단계, 바로 적화라고 불리는 루베도입니다. 이것은 피의 색깔입니다. 관념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두 발을 흙에 굳게 디딘 채 실제로 겪어내는 붉은 삶의 색깔입니다.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금이 아니라 육화되고 체화된 지독하게 붉은 현존의 상태입니다. 루베도는 영적인 성취나 초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매일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그 누구보다 경이롭게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 완전한 주기를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 위에 구름을 타고 붕 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현실 한가운데 가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정으로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을 보며 피상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영적인 평정심이라는 핑계로 회피하지 않고 피가 끓는 분노를 느끼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그 묵직하고 평범한 무게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위대한 여정의 목표는 인간을 초월하여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의 유일한 목표는 어쩌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라는 일본의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이 예술은 도자기에 금이 가고 깨진 끔찍한 상처를 숨기거나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금으로 채워 가장 눈부시게 밝혀냅니다. 깨어짐의 흔적 자체가 도자기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상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하게 부서진 상처의 역사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면의 통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통합은 당신이 가진 더럽고 아픈 상처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기 힘든 불쾌한 물질들을 초월하여 빛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루는 그 모든 파편들을 남김없이 주워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혐오스러웠던 과거의 정체성들, 뼈를 깎는 애도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을 견뎌내고 끝끝내 살아남은 지독한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을 긁어모아 과거에 부서지기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내는 것입니다. 융은 전체성이란 자신의 존재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순되는 것들을 통합함으로써만 성취된다고 썼습니다. 그림자의 완벽한 제거가 아니라 그림자와의 통합입니다. 에고의 무자비한 패배와 멸망이 아니라 에고의 건강한 재설정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빚어내는 결과물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번쩍이는 깨달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방 안에 진정으로 현존하고 있는 한 명의 고요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닥쳐오는 삶의 고난을 즉시 해결하려 안달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확신을 연기하지 않고 기꺼이 불확실성 속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체성이 붕괴되지 않는 단단한 사람. 영적 전통에서 끊임없이 가리키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지각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끔찍한 그림자를 충분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끌어안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그림자를 볼 때 도덕적인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묵묵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지독한 어둠이 내부에서 어떤 느낌인지 그 뼈아픈 고통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무한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달은 자가 아니라 마침내 온전해진 자입니다. 빛나고 고결한 부분들만 얄팍하게 선택하는 가짜 영성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추악한 오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진짜 온전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압도적으로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빛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찬란한 승천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안으로, 그리고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하듯 내려가는 하강의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평생을 바쳐 회피하고자 했던 그 끔찍한 진실의 영토 속으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조종해온 그림자의 심연 속으로, 진짜 당신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낡은 정체성이 죽어야만 했던 그 숨막히는 공허 속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흑화, 백화, 황화, 그리고 피처럼 붉은 적화. 현대 심리학이 이것들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찾기도 수백 년 전에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이 영혼의 지도를 이미 완성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나선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걸을 때마다 당신은 더 깊어질 것이고 그 험난한 통과 의뢰의 순간마다 더 온전한 당신 자신이 그곳에 굳건히 현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당신은 깨달음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잃어버린 당신 자신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아는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미래의 유토피아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눈물 흘리며 걸어온 모든 고통스러운 단계들 속에 도망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때조차 기꺼이 그 고통 한가운데 머무르기를 선택했던 그 모든 눈부신 순간들 안에 숨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머리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보다 자신이 더 크게 자라남으로써 극복될 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존재를 수학 문제처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작았던 과거의 낡은 껍데기들을 찢고 당신이라는 진짜 우주의 크기만큼 끝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12개의 나선형 계단 중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의 공기는 어떤 냄새가 나며 당신의 심장은 어떤 박동으로 뛰고 있습니까? 만약 깊은 시면의 언어로 당신 내면의 암과 외부의 현실이 마침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이로운 조율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당신의 일상의 아주 평범한 질감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이룩한 내면의 작업들이 마침내 고유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777이라는 숫자를 아로새겨 보십시오. 그 순간이 비록 완성되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라도 당신의 삶에 찾아왔다면 777은 바로 당신을 위한 거룩한 우주의 훈장입니다. 이 깊고 장엄한 여정에 나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 안의 위대한 영혼 역시 끝없이 그 깊이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